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 발언이 촉발이 돼서 이게 탄핵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촉발이 됐고 이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에 예. 탄핵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신지호 실장이 이야기했을 때는 뭐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지도부와 경준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토론회 일정과 예. 윤석열 후보 측과의 지금 불협화가 있는 가운데 아니 경준위에서 당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토론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당대표를 하더라도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해야만 탄핵을 안 당하듯이 예. 당대표를 하더라도 적법한 규정된 권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문제 제기인데 탄핵이라는 단어가 푸쑥 튀어나옴으로써 네. 사람들이 이제 굉장한 이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나가. 네. 두 번째는 이준석 당대표가 뭐 계속 이 윤석열 캠프 쪽 인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탄핵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니까 봐라. 이제 드디어 나를 공격한 이유가 이제 드러났다. 예. 결국은 당대표 흔들어서 끄집어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끈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신지호 실장도 이제 사과를 했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일단 진화가 됐습니다만 예. 여전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후보들 간에 네. 아주 거친 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당대표와 유력 후보 사이에 지금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서 예.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과정이긴 합니다만 예. 다들 또 우려하는 과정도 많이 있어서 예. 굉장히 이게 어디까지 확전될지 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 당대표와 유력 후보 사이의 기싸움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불신과 어떤 오해 속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일정 정도의 선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넘지는 않을 왜냐하면 둘 다 당대표와 유력 대선 후보가 사실은 공동 운명체거든요. 정치적으로 같이 윈윈해야만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서 같이 공도동방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네. 저는 두 분 사이에 초기의 기싸움이 좀 논란거리는 되지만 예. 결국은 잘 수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싸움은 동일하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자, 기싸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토론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경선에 올라온 정확한 후보가 된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사람 뽑기 위해서 토론회가 필요하다가 지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당의 공식기구. 그러니까 경선 일정과 방식은 당연히 공식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지금 방식과 일정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 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경선 버스가 노선 버스인 줄 알았어요. 정해진 코스 딱딱 가는. 아,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노선 버스 아닙니다. 예. 관광 버스예요. 예. 이거는 탄 사람들과 의견 합의 안 보면은 이거 버스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예. 쓸 수도 있겠다. 예. 왜? 안에서 별말이 다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 튀어나왔을 때는 예. 아까 서른 의원의 뭐 소위 원팀 얘기 나온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기는 경선 시작도 안 됐어요. 버스 출발도 안 했습니다. 예. 이제 타가지고 어느 코스로 갈까요? 저는 노선버스인 줄 알았더니 관광버스라서 이 노선으로 가자, 저 노선으로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무실장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발언 리스크로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는데 그 발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정무실장이 오히려 지금 논란을 폭발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확대시킨 거예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혹시 의도된 발언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과하는 거 보니까 예. 의도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아무튼 버스가 과연 제대로 출발할지 뭐 산으로 갈지 예. 바다로 갈지 아직 코스도 못 정한 거 아닌가 좀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사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선버스로 갈 수도 있고 뭐 관광버스로도 갈 수도 있고 표의를 해주셨는데 어쩌면은
유력한 후보에게 유리하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그 배경은 어딨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고 하려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경준이의 권한이 과도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절차 자원을 경준이가 네. 8월 말, 그러니까 8월 30일, 31일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9월 1일부터는 이제 본격 경선이 출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8월 23일쯤에 이 경선준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제 체제가 바뀝니다. 예. 경준위에서 선관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선관위로 이제 절차가 바뀌면 선관위에서는 공식 출발한 경선 버스에 탄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선의 룰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룰은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일정하고 스케줄만 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위에서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과연 2차례나 토론회를 다 모여놓고 13명이나 모아놓고 군기 잡듯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앞서가는 1위 후보 측에서는 저기 13번째로 들어온 그 등록한 사람이나 앞서가는 후보나 똑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회 하면 너무 에너지가 소모가 많지 않느냐. 예.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7분 봐요. 발언권 예,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게 8월 30일, 31일 양일간의 후보 등록할 때 이 13분, 14분이 다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그렇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네. 그럴 경우는 그 13분, 14분을 모아놓고 2차례 토론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절차적으로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말하는 경준이가 굳이 후보 등록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2차례나 토론 일정을 한다는 게 과하다는 문제 제기는 저는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위 후보일수록 그리고 앞서가는 야권의 유력 대선 캠프일수록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 당에서 결정한 건 우리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 품이 큰 것이지. 예. 거기에 내가 왜 거기 가서 힘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 제가 볼 때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예. 저는 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 가지고 지금 사실은 붙은 싸움입니다만 그 네. 이면에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1위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계속 이렇게 딴지거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가 있고요. 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캠프 쪽 인사들이 예. 지나치게 익명의 인터뷰나 기자들의 전언을 통해서 당대표를 흔드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탄핵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네네. 정말 당대표를 흔드는 게 맞구나라고 예. 이제 확신을 하게 돼서 이제 싸움이 커진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신 전 의원은 이후 재차 입장문을 냈고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누구도 다 법과 원칙,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볼 수 있지만 탄핵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 수습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또 SNS에 글을 남기는 것은 아닐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 대해서 예. 또 한 말 했더라고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해해달라. 그리고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는 가는데 앙금은 남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불참에 대해서 모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서 다른 캠프에 불참을 갖다가 제안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에 대해서 네. 이번은 내가 참고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또 참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아직 버스 출발도 안 했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뭐 바다로 갈지 산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휴게소에 들릴지 말지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유불리가 생길 거예요. 사실 민주당 경선도 경선 연기론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유불리 때마다 당대표와 윤석열 캠프에 충돌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아까 오해가 쌓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해가 쌓이면은 불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소위 당대표와 윤 캠프 간에 불신이 좀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은 과연 앞으로도 어떤 유불리가 갈리는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네. 당대표와의 갈등이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경선 과정에서 주의 깊게 볼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후보군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 측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그
당을 공격하는 것, 당을 지적하는 것이 본인에게 조금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원희룡 지사나 이 최재형 그 감사원장 측이나 기타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 대표를 흔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직책을 가진 분이 한 거니까 좀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네네. 어찌됐든 윤석열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 쪽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울여서 윤석열 캠프의 좀 무도함, 오만함을 좀 공격하는 호재거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당대표의 리더십도 지켜내고 또 당 지도부의 어떤 정당성을 좀 보유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한 윤석열 캠프를 좀 흠집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신지호 의원도 신속하게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 자체도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두 쪽 다, 그러니까 양쪽 다 조금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이준석 대표도 이 당내 분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을 일일이 다 SNS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 전화 왔다. 뭐 전화 왕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디서든 기사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정리가 되면 되는데 그걸 또 결국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주에서 개인 택시 교수를 받으면서도 또 올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또 신지호 의원이 발언이 나오면 바로 또 그걸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고 네. 하루에도 몇 개씩 의견을 낸단 말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 나온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저도 이준석 대표에게 진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거라면 당대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분란과 관련된 그리고 당대표에서 이것들을 정리해야 될 사안과 관련해서는 예. 되도록이면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자제하고 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직접 전화해서 만나서 비공개로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둘이. 예,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 윤석열 캠프 쪽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총장이 본인 스스로 입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캠프 쪽에서 확인되지 않은 기사나 확인되지 않은 인터뷰로 이제 이 분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들도 윤석열 캠프가 오늘 이야기 잘했습니다만 예. 캠프 전반에 대해서 좀 입조심을 함구령을 좀 다시 내리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이 언론이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언론들은 제일 좋아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제목 뽑기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과연 토론회에 윤 전 총장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나온다면 토론회에서 이 탄핵 관련 발언이 타 후보들로부터 굉장히 공격거리도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뭐 저는 공식적으로 잡히면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나오긴 할 거예요. 예. 다만 이제 뒤 이면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합의를 하겠죠. 예를 들어 7분간 발언을 했을 경우에 뭐 상호 토론보다는 일방 발표식이라든지 뭔가의 이제 그런 조율을 할 텐데 저는 이게 과연 조율 대상인가? 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윤석열 캠프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MZ세대에 대한 공감,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열망, 예.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게 말이 좋아 조종이지 사실 이거 뒤에서 얘기하면 밀실정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2030 세대에게 동의를 못 받습니다. 공감을 예, 못 받아요. 좀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잘못했으면 저는 잘못했다고 쿨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말 빙빙 돌려서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싫으면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돼요. 네.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또 당 대표로서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윤석열 캠프가 이런 어떤 공정 트렌드라든지 또는 쿨함, MZ세대의 그런 예. 소위 밀실이 아닌 예. 공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못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악재를 갖다가 예. 위기를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윤석열 캠프가 이준석 대표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네. 본인들도 이준석 캠프 당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예. 결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발언 구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연일 계속 발언 논란이 있으면서 레드팀도 구성을 했잖아요. 레드팀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반대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좀 네. 어려운 질문하고 그런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한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공공적인 자리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또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다. 마실수를 예. 또 한 건데요. 예. 이제 이미 이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한 다음에 그 변이가 나오는 것들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연상하지 않기 위해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와중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건 본인의 의견이고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으로 우한 바이러스 쓰지 않는 게 지금 상례인데 네. 그걸 썼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말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윤석열 총장의 말실수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물론 그것이 뜻이 와전되거나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과연 윤석열 총장이 주위에 듣는 또 주위에 같이 의견을 듣는 사람들의 그 그룹들이 한정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한 성향과 특정한 어떤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만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익숙해진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레드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발언 하나하나를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뭐 전체 발언 다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국민의 삶을 정부가 왜 책임지느냐라는 그 취지의 발언. 사실 이게 뭐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그런 식의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긴 해요. 관련 사안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글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뭐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선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거는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과연 대선 출마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그런 발언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는 양극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양극화 시대에 국민 다수가 빈곤함, 이게 양극화의 핵심인데 네.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거냐. 뭐 요즘 이제 기생충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 송강호가 기생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라는 거는 꿈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화 시대에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비전 제시입니다. 어떻게 꿈과 희망에 다가갈 거냐가 철학의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가 정책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 다수 사실 지금 우리 가구당 순 자산이 평균이 5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60%가 순 자산이 3억이 안 됩니다. 자, 이거야말로 지금 양극화가 얼마나 부가 상위 20, 30%에게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그 국민들에게 소위 송강호에게 어떠한 꿈과 희망을 줄 것이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의 삶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저는 대통령이고 예. 정부의 역할이다. 양극화 시대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예. 250년 전 국부론 얘기, 야경 국가론에서 예. 한 발짝도 더 나간 자본주의가 그동안에 몇 번을 변했는데 그걸 다 건너뛰고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그런 이분법 논란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준비가 비판이 나올 부족하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최재형 후보는 최근 한 강연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 발언이 국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들으셨고요. 특히 뭐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 된다. 그게 바로 북한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 제기하는 맥락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정통 보수 입장을 가지신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가 민간의 영역 또는 시민사회 영역들을 다 규제하고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기본 시리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일하지 마라, 일자리 알아서 줄게. 집 사지 마라, 내가 공공 전세 줄게. 돈 벌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돈 나눠줄게. 이런 식의 과도한 국가가 모든 전적인 국민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통제하고 개입하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이게
잘못 이야기 꺼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로 나오겠다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은 바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예. 스스로의 입장을 오히려 부인한 듯한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신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라고 하는 두 개 영역들 또 정부와 민간이라는 두 개 영역 속에서 정부가 민간을 완전히 죽여서 통제하는 건 진짜 공산주의 방식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 모든 걸 맡겨놓는 것도 완전히 신자유주의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 민간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들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건 정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또 민간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걸로 최지원 감사원장이 말씀하시면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뭐 국가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는 시장에 어떻게 풀어주는 것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오늘 그 발언이라는 어떤 초점을 맞춰보면은 좀 선을 넘는 말들이 계속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